한국의 문화는 대중문화의 소비재 정도지만 우리 태국은 품위 있는 문화를 지닌 나라예요. 태국의 전통 문화는 우아하고 고귀하며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와는 격이 달라요. 그리고 한국 K-팝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게 태국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의 K-팝과 드라마는 겉만 번지르르한 환상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태국 상류층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냐,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자연스레 저는 타인과는 다르다는, 특히나 하층민과는 구별된다는 의식이 제게 배어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상류층은 태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계층이고 우리 가족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고급 사립학교와 엘리트 클럽, 그리고 최상의 품위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은 특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전용 운전기사가 저를 태우고 방콕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로 데려다 주었고 오후엔 개인 교습과 엘리트 사회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각종 교양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그저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란 저는 이런 특권을 당연히 누리며 자랐죠. 제 부모님께서 흔히 말씀하시길 우리는 세상의 중심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마 그 말을 들으며 자란 덕에 제 자신을 다르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아요. 제게는 몇 명의 상류층 친구들이 있지만 특히 아난타와는 오래전부터 각별하게 지내왔어요. 아난타는 태국에서도 손꼽히는 중국계 상류층 가문 출신으로 가족이 태국에서 큰 대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의 딸이었죠. 그들의 집안은 특히 중국 본토와의 비즈니스 연결이 활발해서 국제적 감각이 남다릅니다. 아난타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태국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끔 아난타의 집에 놀러가면 중국 본토에서 초청된 고위 인사들이 가득한 파티가 열렸는데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적 위치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난타의 가족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죠. 사실 저는 그게 불편했지만 딱히 반박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 방 한편엔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려 있고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들의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난타와 함께 있을 때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난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난타는 흔히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에서 많은 것을 가져갔다며 한국의 문화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쾌했지만 상류층 친구들끼리 나누는 농담이라고 여기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쌓여가는 걸 느꼈어요. 마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상류층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저는 태국의 전통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언제나 태국 전통 문화를 우아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와는 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태국이야말로 품위 있는 문화를 지닌 나라라며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태국 전통과 비교하여 저만의 고민이 쌓여갔죠. 상류층의 일원이지만 젊은 세대의 일원으로서 저는 그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난타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며 한국을 그저 대중문화의 소비재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난타가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마다 태국 상류층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겉으로 수긍하는 척했죠. 그런 제 모습이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이소 계층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난타의 말이 귀에 쌓여가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인식도 조금씩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난타는 한국을 종종 낮춰보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가족의 거대한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다수의 상류층이 그녀와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겨왔던 K-팝이나 드라마는 정말로 다른 문화에 기대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 무렵 아난타는 블랙핑크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난타는 블랙핑크의 리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블랙핑크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리사 덕분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제게도 자부심이었습니다. 같은 태국인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그녀를 보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난타의 말투에는 마치 리사가 없다면 블랙핑크, 아니 K-팝 자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없었다는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태국 문화를 빌려갔으면서도 정작 리사와 태국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라는 말로 저를 자극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 같기도 했고, 아난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한국의 문화가 태국의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난타는 더 직접적으로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나타냐, 너도 알다시피 한국이 중국의 전통과 예술을 모방해 발전했잖아. K-팝도 그렇고 패션도 심지어 음식마저도 중국이 먼저야. 그들이 발전한 것도 다 중국을 따라 했기 때문이라니까. 아난타의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며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건 거의 없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아난타의 생각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태국의 고귀한 전통과 역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K-팝과 드라마가 그냥 가볍게 소비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타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아졌대.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이소 계층인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일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저 자신을 구분지으려는 경향이 강했죠. 어쨌든 그들은 하류층이었으니까요. 저는 태국 내 하류층이 게으르고 근면성이 부족하며 태국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 자랑스러운 태국과는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아난타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법 체류자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리사 덕분에 K-팝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빌미로 태국인들을 비하하고 있는 거지. 아난타의 말은 점점 저를 자극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이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전엔 무심하게 넘겼던 이야기였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치 한국이 태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난타는 늘 한국은 태국을 낮춰보며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들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유로 태국을 얕잡아보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열광하며 한국을 멋진 나라로 여겨왔어요. K-팝 스타들의 멋진 모습, 드라마 속 세련된 한국 문화를 동경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난타의 말에 휩쓸리면서 그 모든 게 겉만 번지르르한 환상일 뿐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계속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난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단지 태국인을 하층 노동력이나 소비자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핑계로 태국인을 비하하는 태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태국이 이 정도까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걸까? 저는 태국이 가진 문화와 왕실, 전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기에 한국이 태국을 낮춰보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의 반태국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태국인들로 인해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뉴스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을 후진국으로 보는 시선 속에서 한국인들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우리 태국을 무시하는 거지? 저는 그날 밤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태국이 가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어디에 두고 한국이 감히 우리를 평가하나요? 친구들의 말과 뉴스의 보도를 접할수록 저 역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왕실이라는 전통과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떻게 감히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태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건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야.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제가 태국의 상류층으로서 자라면서 배운 가치들을 다시 되새기며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의 K-팝도 드라마도 영화도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들은 이제 제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가벼운 문화상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상태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유학은 그저 상류층의 필수 코스였고 태국 하이소 사회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죠.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한 후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여러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태국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에서 온 친구들 모두 한국을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칭찬할 때마다 한국이 과연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나라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질문은 오직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이들에게 대놓고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잘 알면서도 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태국을 그저 관광지나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참 뒤처진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가 기분 나빴습니다. 태국의 왕실과 전통적인 문화가 굉장히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국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심각한 건 많은 이들이 블랙핑크의 리사를 한국 가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녀가 태국 출신이라는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제게 리사는 태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는데 그들은 태국이라는 배경조차 알지 못한 채 리사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낮은지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이소로서 태국의 품위를 자부하고 태국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도 외국인들에게 태국은 단지 가난한 나라 또는 관광지로만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선진국이었고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존중받고 있었지만 태국은 그 반대였죠. 제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친구가 블랙핑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 그녀의 아파트 곡이 정말 중독성 있지 않니? 그들은 로제의 새로운 곡에 흥분해 있었고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챌린지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리사가 예전에 발표한 솔로곡이 훨씬 더 멋지지 않아? 태국 전통 스타일이 들어있어서 더 특별하잖아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리사도 좋지만 솔직히 로제의 아파트가 더 매력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로제의 노래는 중독성 있고 대중적이라며 한국 술게임을 해보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리사가 태국 출신으로서 블랙핑크의 인기를 이끌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리사의 성공이 단순히 그녀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파워와 연계된 결과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로 인해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었고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조금씩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여전히 태국의 전통과 자존심을 사랑하지만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단순히 소비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난타가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며 말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에도 로제의 아파트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사의 태국 전통을 담은 음악과 뮤직비디오보다 한국적인 노래가 대중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의 반응은 저를 깨우치게 만들었죠. 그들은 단순히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음악과 퍼포먼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감히 평가하려 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유학을 결심할 때만 해도 한국이나 태국 모두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는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여겼고 한국 브랜드, 한국 기술,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중국이나 태국처럼 경제 성장만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화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오로지 아난타와 같은 상류층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난타가 한국을 깎아내렸던 것은 자신이 가진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 수 있었죠. 태국 중국계 상류층들은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욱 돋보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인지를 체감하고 나니 아난타의 말들이 단순히 편협한 견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그동안 한국의 성장을 단순히 타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치부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상류층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라온 제가 다른 나라의 성과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인색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더 이상 저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을 얕보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한국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나라라면 말입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이 저에게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대중문화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고유의 산업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외국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IT 혁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듣고 나니 한국이 단순히 문화 강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강력했어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그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문화를 무시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비교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사실 한국이 보여준 경제 성장과 문화 확산의 속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아난타의 말을 빌려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것이라고 주장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한국의 현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이 겪은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이겨내며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태국과 달리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외부 도움 없이 자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어요.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까지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과거처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대국이 아니라 자립적인 국가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립성과 혁신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넘어 다른 나라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이 있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깨닫고 나니 저는 태국의 현재 위치가 더욱 안타까워졌습니다. 물론 태국도 우리의 전통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이런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태국이 단지 관광지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국처럼 전 세계에 인정받을 만큼의 성장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서 자주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제가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성취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견고한 태국 상류층의 자부심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난타와 상류층 친구들은 늘 태국을 최고로 여겼고 저는 그 영향으로 우리만의 문화적 자존심을 당연시하며 다른 나라들을 얕잡아 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부심이 저를 시야가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성취를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드라마나 K-팝으로만 외국인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기술, 교육, 심지어 음식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국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한국과 태국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며 이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쟁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강력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반면 태국의 교육은 여전히 상류층과 중산층 사이에 큰 격차가 있고 특히 지방에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 종종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비교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국의 하위소 계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지만 그 자부심이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왔던 것이었죠. 이 깨달음이 저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가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들의 문화와 자부심이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반면 태국의 하위소 계층은 스스로의 안위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며 진정한 발전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날에는 한 친구가 최근 한국의 경제와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의 벤처기업들과 그들이 이뤄낸 혁신적 성과들에 대해 말하며 한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아직 스타트업 지원이 미비하고 하위소 계층은 전통적인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이 자랑스럽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나라를 얕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화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배울 점을 찾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성공은 이제 제게 부러움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취를 존중하고 이를 본받아 태국도 국제무대에서 더 큰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존경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태국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점을 찾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태국으로 돌아가면 태국 상류층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태국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 존중하며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여권은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헝가리 어느 국제공항,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까다로운 입국 절차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겔레르트라고 합니다. 부다페스트 페렌츠 리스트 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이곳이 제 일터입니다. 헝가리 국가경찰청 소속 출입국 심사 책임자로 일한 지 어느새 5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으면 깊은 한숨이 나와요. 여권을 넘겨받고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비자와 체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 이게 제 일상이에요. 여행자들에겐 긴장되는 순간이겠지만 저에겐 그저 반복되는 일과일 뿐이죠. 특히 요즘같이 출입국 심사가 강화된 시기엔 더욱 그래요. 헝가리는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불법 이주자들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헝가리를 통해 서유럽으로 이동하려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2015년 난민위기 이후 강력한 국경 장벽을 설치하고 엄격한 국경 통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주를 줄이기 위해 국경 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추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와 미립국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도 강화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헝가리로 입국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역의 불법 체류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 줄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각기 다른 표정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제 앞에 서요. 어떤 이의 눈빛엔 기대가 가득하고 또 어떤 이의 얼굴엔 불안함이 역력해요. 이런 표정들을 읽어내는 것도 제 일의 일부가 됐어요. 첫 번째 여행객은 헝가리에 사업차 방문한다는 미국인 사업가예요. 서류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의 대답은 명확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온 가족이에요. 부모님과 어린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해요. 휴가를 즐기러 왔다고 하네요. 서류를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살짝 미소 지어주며 통과시켰어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문득 깨달아요. 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누군가의 여행이 혹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특히 요즘은 더 신중해야 해요.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심사 과정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테러 위험, 불법 체류, 위조 여권 문제 이 모든 걸 고려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죠. 어느 날 한 여행자의 여권을 확인하다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어요. 여권의 상태가 좀 이상했죠. 보통 같았으면 바로 2차 심사실로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직감적으로 그가 무고한 여행자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전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고 여권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해줬어요. 여권이 세탁기에 들어가 실수로 손상됐다는 거였죠. 이 상황에서 규정대로라면 그를 2차 심사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의 이야기를 믿기로 했어요. 물론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었죠. 그의 진실된 태도와 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을 믿었어요. 결과적으로 제 판단은 옳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헝가리에 온 기업인이었고 제 결정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규정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획일화된 기준으로만 판단할 순 없어요. 때론 경험과 직감을 믿고 인간적인 접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료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관광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헝가리 정부가 아시아계 여행자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 이해할 만해라고 생각했어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여겼죠. 하지만 곧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여행자들에게도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라는 거였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지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국인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에게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는 거였죠. 심지어 여권 위조 가능성까지 의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인 여행자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웠죠. 하지만 국가적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날부터 아시아계 여행자들, 특히 한국인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서류가 완벽한 한국인 여행자에게도 추가 질문을 해야 했고 때론 2차 심사실로 안내해야 했죠. 그들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한국인 가족이 심사대에 왔는데 아이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헝가리 여행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 추가 심사가 필요했고 결국 그들을 2차 심사실로 안내해야 했죠. 2시간이 넘는 추가 심사 끝에 그들의 무고함이 확인됐어요. 심사실에서 나오는 그들의 얼굴에서 설렘은 사라지고 없었죠. 특히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갈등이 깊어졌어요. 한편으론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한편으론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한 듯 했어요. 그래도 몇몇 동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느 한적한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국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심사대에 다가왔어요. 한국 여권을 내밀며 긴장한 듯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여권 좀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건넸죠. 여권을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과 실제 모습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기로 했죠. 한국에서 어디에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서울이요. 서울 어느 구예요? 제가 다시 물었죠. 이번엔 그녀의 대답이 더 늦어졌어요. 강남구요. 뭔가 수상했어요. 보통 한국인이라면 자기가 사는 곳을 바로 대답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죠. 강남구 어느 동에 사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했거든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요. 죄송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2차 심사실로 안내하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중국어로 뭐라고 외치더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녀를 빨리 제지할 수 있었어요. 조사 결과 그녀는 중국인으로 밝혀졌죠. 한국인 행세를 하고 헝가리에 불법 체류하려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했다는데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일 때문에 무고한 한국인 여행자들이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후 저는 심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행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성을 파악하려 노력했죠. 동시에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졌어요. 한국 문화나 최신 트렌드에 대해 공부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려 했죠. 그럼에도 문제는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한국 국적을 가진 여행자 가족과의 첫 갈등을 겪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4인 가족이었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들.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설레는 표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헝가리 여행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고 부모님도 행복해 보였죠. 그들의 서류는 완벽했고 여행 목적도 명확했지만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살짝 듣게 되었고 더 조사해야겠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봤어요. 당황스러움, 불안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아버님이 영어로 물으셨죠. 왜 그렇죠? 우리 서류에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설명은 그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했나 봐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는 이제 중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라고요.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죠. 무고한 여행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국가 안보와 규정 준수는 제 책임이니까요. 결국 저는 그들을 2차 심사실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죠. 한 아이가 부모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차 심사실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들의 여행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예상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들에게 입국 허가를 내주면서 저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아시아인 불법 체류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지침은 점점 더 엄격해졌거든요. 이제는 한국인들의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체류 목적과 일정, 장기 체류의 경우 심지어 재정 상태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오늘은 또 몇 명의 무고한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들의 실망한 표정,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제 심사대에 왔어요. 그녀는 헝가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왔다고 했죠.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규정상 추가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왜죠? 제 서류에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상 모든 아시아계 여행자들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요.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어요. 2차 심사실로 그녀를 안내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어요. 제 사과에도 그녀의 굳은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다행히 추가 심사는 빨리 끝났고 그녀의 입국이 허가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에 보였던 설렘과 기대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제가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유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의 잘못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런 경험이 제 유학생활의 첫 기억이 된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 여행자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죠.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이해심 있게 대응했어요. 어느 날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제 심사대에 왔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남편분이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당신도 그저 일을 하는 것뿐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이해심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젊은 한국인 학생이 왔어요. 그는 헝가리 유학을 위해 왔다고 했죠. 추가 심사를 요구하자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있는 젊은이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인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이런 대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어요.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도 지키면서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한 동료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직접 한국 문화나 언어를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한국인 여행자들과 소통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퇴근 후에 간단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여행자들과 소통할 때 기본적인 인사말을 한국어로 하니 그들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지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규정은 지켜야 했고 추가 심사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 노력했죠. 더 친절하게, 더 이해하려는 자세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꼭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한국인 여행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매일 목격하면서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혀졌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시아계 여행자,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죠. 무고한 여행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겔레르트, 당신 마음 잘 알겠어요. 하지만 국경 보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테러와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시아인을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접근한다면 안전도 지키면서 무고한 여행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들을 꼼꼼히 제시했습니다. 상사는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 의견 잘 들었어요. 당장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봅시다. 한 달 동안 당신이 제안한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변화의 기회를 잡은 거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시범 운영이 시작되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심사 방식의 효과를 꼼꼼히 기록했죠. 동료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며 개선점을 찾아 나갔어요. 새로운 방식의 핵심은
개별화된 접근이었어요.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여행 이력, 직업,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어요. 일부 동료들은 변화를 꺼려했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평했죠. 하지만 점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상사 앞에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불필요한 2차 심사가 30% 이상 줄었고 여행자 만족도는 50% 이상 상승했죠. 그러면서도 보안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도입된 지 몇 주가 지났어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말하기엔 이른 시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 한국인 사업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호 씨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헝가리의 자동차 회사와 거래를 위해 방문했다고 했죠.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심사를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헝가리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왔습니다. 3일간의 일정이에요. 저는 규정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해야 했어요. 혹시 이전에 헝가리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네, 이번이 20번째 방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헝가리에 와서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저는 그의 여권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수많은 헝가리 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렇다 해도 규정상 저는 여전히 추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니까요.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짜증을 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김준호 씨는 달랐어요. 추가 확인 과정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사실 처음 헝가리에 왔을 때는 저도 이런 절차가 불편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이고 그게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아시아인을 잠재적 위험으로 보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옳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시스템을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에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김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변화는 항상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노력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죠. 김준호 씨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해심과 통찰력 있는 조언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명확하게 해주었죠. 김준호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국가 안보는 지키면서도 무고한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입국 기록, 불법 체류 사례, 범죄 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했죠.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적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였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만들었어요. 국적 대신 개인의 여행 이력, 직업,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높은 준법 의식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필요한 2차 심사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여행자들의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죠. 동시에 불법 체류나 범죄 사례도 오히려 감소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규정에 얽매인 단순한 심사관이 아니라 여행자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문화 중재자가 된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한 젊은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녀는 처음 헝가리에 오는 거라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헝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학생활 잘하세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어를 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조금 배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녀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여행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차가운 규제자로 보지 않고 친절한 안내자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들의 미소 띤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변화를 꺼려했고 상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악용하며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예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고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여행자가 미소 지으며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인 여행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이해와 성숙함, 그리고 끈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입국장에 들어서는 한국인 여행자를 보면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